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응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생태 중심적 환경 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겁니다. 우선 그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생각해 봅시다. 356쪽에 3번에 나오는 그 뭐 어떤 사고의 주제인데, 여기 보면 야생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요?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야생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정법이라고. 네, 정글의 법칙 있죠. 네, 생존형 야생 예능이다. 그게 야생일까요, 여러분? 예, 그 와일드니스 야생, 윌더니스가 이제 야생지인데, 오늘 우리가 그 야생지 신화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야생은요,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정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방문자인 뭐 그러한 어떤 따로 떨어져 있는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뭐 예능에나 있는 거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야생지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상당히 이미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이미지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요. 안내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제 환경 위기가 촉발한 지금 어떤 생태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별 유기체보다는 우리가 이제 상호 의존성에 기반을 둔 생태 공동체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명 중심적 환경 철학을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고요. 그것은 결국 생명 자체가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생태 중심적 환경 철학은 그것보다는 이 개별 유기체가 아닌 생태 공동체 전체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308쪽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야생지 생태학 그리고 윤리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여러분 그 야생지의 가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강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뭐 늪지라든가 뭐 이런 모든 그 야생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태학이 필요하고, 이것에 근거한 이제 생태 중심적 환경 철학이 논의가 돼야만 윌더니스라고 하는 이 야생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뭐 생태 중심 환경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전체주의적인 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의 핵심적인 그 엔진은 역시 이제 생태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학문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또 한계들을 우리가 동시에 같이 볼 겁니다. 우리도 지금 뭐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이제 야생지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그 화재 진압 정책하고 화재 방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해요. 우리는 화재가 발생하면은 전부 동원이 돼서 이제 화재를 진압하는 데에 우리는 이제 몰입하는데, 미국에서는 309쪽의 세 번째 단락에 보면 1872년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저기 화재 진압 정책을 썼다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이 화재로 인해서 야생지가 이제 손상을 입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나오지만 목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 아무래도 이제 자원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크레이션 애호가들, 뭐 캠핑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레저도 즐겨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보존주의자들 당연하죠. 여러분, 보전주의하고 보존주의하고 다 알고 계시죠?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입장들에서는 당연히 화재 진압 정책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0년대부터는 조금 다른 입장이 등장하는데, 이제 산림청의 입장이에요. 이것은 이제 화재가 사실은
산림 관리의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더라. 왜 그러냐면 우리도 여러분 뭐 강원도에 산불이 매해 그 나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이제 이재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생명의 여기 화재가 생명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도 그러고 자연적인 식물 천위를 도와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순기능도 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산림청은 결국은 화재를 진압하는 정책만이 아니라 방임하는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점들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10쪽으로 가면 물론 그 여기 이제 도깨비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와이드 파이어인데 여기 광폭한 불이죠. 아주 난폭한 불이고 이런 불인 경우는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진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 이제 허가된 화재 또는 이제 통제된 불이라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 그 일정한 어떤 그 야생지의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는 그 화재를 허용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러한 그 방임 정책에 속하는 불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문제를 또 제고하게 만드는 화재 방임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게 만드는 이제 사건들이 한 2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관리된 불이라고 허가된 불이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방임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뭐 강풍이라든가 뭐 이런 폭풍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큰 그 화재로 전환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진압 정책이든 방임 정책이든 간에 상당히 이제 어떤 이 일관성 있는 화재 정책을 펴기에는 그렇게 이제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그 야생지의 가치를 따져볼 수 있는 그 야생지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가 이제 나오겠죠.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313 쪽으로 한번 가보죠. 우선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생명 중심적 환경 철학하고 생태 중심적 환경 철학이 어떤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죠. 우선 공통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둘 다 그 탈인간 중심적 환경 철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이 생명 중심윤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생명 중심윤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 중심적 평등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아닌 생물체 간에 어떤 불평등한 어떤 우월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그런 주장이 있었죠. 아주 그 급진적인 평등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인하게 되면 인간의 우월성을 용인하게 되면은 결국 생명중심적 환경 철학이 그 내적인 모순을 갖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둘 다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생명중심적 환경 철학은 생명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체주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생태 중심적 환경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체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라는 겁니다. 이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공통점인 것은 맞는데 하지만 충분한 환경 철학이 생명 중심적 환경 철학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체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생태 중심적 윤리는 왜 충분한 환경 윤리냐 그러면 생명체가 아닌 자연물, 무생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델들을 보게 되겠지만, 그리고 생태계 전체, 그리고 여러분 여기 무생물이나 자연물 간의 관계. 우리 좀 어려운 말로 우리 논문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대상 존재론이 있고 장 존재론이 있어요. object ontology가 있고 field ontology가 있는데 기존에 이런 어떤 개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상 존재론이에요. 개체주의니까. 근데 이 장이라는 거, 이 필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실체로 보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어떤 대상, 사물만 실체가 아니라 관계도 실체다라는 게 이제 이 장 존재론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이 관계, 생태계, 생태적 전체,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가 생태계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서는 윤리적으로 고려될 자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 우리가 전체주의적, 홀리스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생태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전체주의의 세 가지 종류를 또 공부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또 문제점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반박할 거거든요. 두 가지는 이번 시간에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땅의 윤리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생태 중심 사상가들하고 생명 중심적인 접근, 이것은 이제 제가 여기도 이게 나와 있지만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래서 숲하고 나무, 나무만 보는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개체주의적인 거니까 당연히 생명 중심적 접근이죠. 숲을 본다 그러면 전체를 보잖아요. 생태계, 어떤 관계, 그 다음에 종,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숲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생명 중심적 접근은 생태계라든가 종이라든가 산이나 강 이런 것들이 생명은 아니잖아요. 살아있지 않죠. 무생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윤리, 생태중심적 환경철학이 등장하게 된 거죠. 생태중심 윤리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생태학에 있어요, 여러분. 생명체들의, 그러니까 314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생명체들의 다른 생명체 및 무생물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입니다. 여기 생태학은 생명체하고 무생물적인 환경하고, 생물하고 환경하고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이 생태학인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의 끝에 보면은 생태학자는 개별 유기체가 아니라 그런 상호 의존성, 관계 이런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전체주의 윤리의 핵심이죠. 자, 그런데 그 이것이 여러분 그 세 번째 단락의 한 중간쯤에 보면은 불행하게도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생태학을 이용하려는 시도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생길까? 이 문제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뒤로 가면서도 확실해지겠지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적절한 과학의 모델, 방법, 결론에서 생태학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생태학은 단 하나의 통합된 학문은 아닌 것이다.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 생태학자의 숫자만큼 생태학이 있어요. 이건 하나로 귀결이 안 됩니다. 이게 통합학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각양각색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그럼 다 버리냐?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문제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쓸만한 것들은 또 써야 되니까 그래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생태학자들의 숫자만큼 생태학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적 관찰에서 윤리적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냐? 이거 우리 뭐라고 그러죠? 자연주의적 오류. 뒤에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사실에서 규범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 오류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학이라고 하는 이런 과학적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떤 규범적 그 명령이라고 하는 걸 끌어내는 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이 이걸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려고 나머지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는 뭐냐면 야생지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야생지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야생지를 보존할 거냐, 아니면 복원할 거냐, 복구할 거냐, 유지할 거냐, 뭐 어떻게 할 거냐가 나오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316쪽으로 가보죠. 야생지의 이상 그랬는데,
그 야생지 보호법 1964년도에 그 법을 보면 야생지는 뭐냐 그러면 인간에 의해 속박받지 않는 지역, 인간이 거주자가 아니라 단지 방문자인 지역으로 정의한다. 그래서 야생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손상되지 않은, 침범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한다 그래서요. 그럴듯하죠. 예.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맨 밑에 줄 보세요. 실제 야생지의 개념이나 가치와는 다르다. 왜 다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317쪽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인간이 단지 방문자로 머무는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인간에 의해 건드려지지 않은 야생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기후위기가 왜 있습니까? 지구온난화는 왜 있고요?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너무 어떤 야생지 그러면 그 야생지라고 하는 그 낱말에 어떤 이미지에 현혹되는 바람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예, 그 말에 잡히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게. 예, 우리 그 바로 거기 나오죠. 인간 활동이 정말 글로벌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맨 밑에 이제 그 야생지는 말 그대로 거친, 예, 윌더니스니까요.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지역을 의미는 하는데, 이것들이 사실상 상당히 좀 이제 이 야생지에 대한 어떤 개념 모델들이 있어요. 야생지라고 하는 개념에 따른 그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달라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327쪽으로 가보실까요? 거기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세요. 야생지에 대한 이런 통념의 새로운 비판자들은 야생지는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된 개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생지가 이 개념이잖아요. 컨셉트잖아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다. 즉 뭐냐? 변한다는 거예요. 예. 영구불변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개념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생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야생지 개념이 역사적으로 변화를 겪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320쪽 청교도 모델 두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 드린 안내문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야생지에 대한 다양한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청교도 모델, 로크의 모델, 그리고 낭만주의 모델,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쉬우니까 청교도 모델은 뭐냐 그러면 야생지에 대한 애매한 태도.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악마가 사는 곳이에요. 야생지는 두려움의 공간인데 또 한편으로는 피난처, 안식처로 이제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 그 고대적 관점, 성서에서의 유대 기독교적 전통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모델은 야생지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부추겼고, 예. 뭐 정복해라, 뭐 이런 소명,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어찌됐든 그 정복해야 될 위협이기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일시적인 안식처로 기능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야생지에 대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죠. 정복 이전에는 일단 이제 두려움의 장소면서도 그러면서도 이제 정복해야 될 그러한 장소였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정복이 시작이 돼요. 그게 로크의 모델이에요. 로크의 모델. 그리고 제가 그 로크의 모델은 그 과제 제가 이제 좀 다 말씀드렸네.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부터 이 로크는 뭘로 보냐 그러면 이 야생지는 뭐냐면 자원이에요. 자원. 그것도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자원. 로크는 그 321쪽에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쯤에 보면 로크의 모델에서는 무소유의 거대한 땅이 이거 이제 만인의 공유물이거든요. 진짜 토지 공개념이죠.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재산으로 바뀌어요.
사적 소유로 바뀝니다. 이게. 많은 재산권은 이 로크의 이러한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로크가 이제 통치론이라고 하는 것에 로크의 통치론 5장에 보면 소유권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런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인간의 이제 노동이 섞이면, 제가 이제 풀 센텐스로 좀 써놨는데, 섞이면은 이제 자기게 돼요. 소유가 된다는 거죠. 예. 재밌는 아이디어지만 이거 전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예. 지금 우리 뭐 그냥 갖다가 말도 꽂으면은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원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 같은 거 지금도 결국은 그 콜럼버스의 동상이 이제 다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예. 정말 뭐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굉장히 이제 잘못 과잉 대표됐던 부분들이 있죠. 정말 정복자의 시선이냐 아니면은 어떤 피식민자의 시선이냐에 따라서 역사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노동을 통해 사유재산으로 전환된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로크 모델에서 야생지는 부동산, 상품, 그러니까 노동만 결합되면 그냥 잘 있게 된다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로크 모델을 뭐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교도 모델과 달리 로크 모델은 화재 진압 정책을 지지하겠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크레이션 애호가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이제 보존주의자들이라든가,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목재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화재 진압 정책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왜? 자원이니까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낭만주의 모델인데, 말 그대로 그냥 정말 낭만적이죠. 이 낭만주의 그러면 여러분 그냥 시와 음악, 문학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성보다는 감정이죠. 야생지는 순수와 순결의 상징이다. 그래서 청교도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청교도 모델에서는 이제 악마의 소굴로 봤는데, 물론 안식처나 피난처가 일시적으로 될 수도 있지만, 악마의 소굴인데 이제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인 거죠. 여기가 파라다이스고. 그래서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이 루소, 장자크 루소, 에머슨, 소로 이렇게 있는데, 로크와 마찬가지로 루소는 현재의 사회적 삶의 상태와 대두되는 자연 상태에 대해서 논의한다. 아주 유명하죠, 여러분. 자연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16, 17세기 이제 유럽의 정치 철학자들이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대표되지 않습니까? 자연 상태에 대해서 홉스 같은 경우는 뭐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죠. 뭐 인간은 그냥 인간에 대한 다 늑대예요. 예. 전쟁의 상태고. 근데 이제 로크 같은 경우는 조금 불편한 상태예요. 예. 로크가 얘기하는 자연 상태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뭐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좀 이제 그런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는 재판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개혁을 통해서 정부가 등장한다라고 보는 건데, 루소는 그러지 않아요. 루소가 보는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루소가 이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원시 상태에 대한 가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홉스가 얘기하듯이 뭐 사람들이 막 서로 뭐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뭐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이런 원시 사회가 굉장히 평화로웠는데, 예, 그리고 자연 상태가 오히려 문명 상태가 되면서, 예, 비로소 이제 교육도 들어가고 이러면서 인간이 더 이제 이런 불평등이 더 가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루소 같은 경우는 불평등이야말로 악의 원천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불평등은 뭡니까? 결국 뭐 빈부죠, 빈부. 예.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악이 발원한다, 불평등이. 그래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뭐 불평등에 대한 문제는 뭐 현재에서도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사회 통합 부분에서도 그러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 불평등은 그 사회의 어떤 민주주의도 해치고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게 되죠.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루소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루소의 이 원시 상태의 가설을 보면은 상당히 낭만적이죠. 그리고 에머슨과 소로 같은 경우, 여기 여러분 323쪽에 밑에서 한 7, 8번째 줄에 보면 경험주의와 합리적 분석을 거부한다. 이거 계몽주의거든요. 계몽주의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9세기에 낭만주의가 나오죠. 18세기가 계몽주의고. 실망한 거죠. 인간 이성을 통해서 뭔가 정말 이 계몽을 통해서 이게 비치지 않습니까? 사회가 뭔가 변화될 줄 알았는데 결국에 보니까 말 그대로 뭐 계몽이 필요한 거죠. 계몽의 변증법에서 얘기하듯이 인간이 어떻게 이런 야만 상태에 빠지게 됐느냐. 예, 결국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이 도달한 거는 20세기 전쟁과 폭력의 시대, 1, 2차 세계대전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는 낭만주의인데,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초월적 실제, 뭐 시와 문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사실상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러면 이미 기존의 그 사회적인 가치나 신념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다 오염된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이제 그 깊은 어떤 초월적 실제를 못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낭만주의하고 미국의 철학 운동이 뉴 잉글랜드 초월주의라고 이렇게 유럽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관과 상상력, 시와 문학을 통해서 더 깊은 실제를 이해한다. 이게 이제 내면적으로 더 깊이 심화되고 또 외적으로도 뭔가 상상력을 통해서 비약하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비약하고 그 내면적으로 더 깊이 심화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상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 야생지 개념에 대한 세 가지 모델을, 청교도 모델, 그 다음에 로크의 모델,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낭만주의 모델,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생지는 바뀐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야생지가 정복 이전이냐, 정복을 했냐, 그리고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없어요. 야생지가 너무 쪼그라들었죠. 너무 이게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야 되겠죠. 나중에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전부 이제 뭐 도시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 326쪽으로 가보죠. 마지막 단락에 보면 낭만주의 모델이 환경에 대한 가치 평가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낭만주의 모델은 야생지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가? 327쪽의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입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단락에 뭐라고 그러냐? 야생지가 신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야생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청교도 모델이었다가 로크의 모델이었다가 낭만주의 모델이었다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치 그냥 야생지라고 하는 것이 불변하는 어떤 실체로서 뭐 야생지의 어떤 자연성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신화라는 거죠. 허구입니다, 허구.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이러한 모델들 속에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들어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관건인데, 마지막 줄에 보면 낭만주의의 핵심적인 것으로 18, 19세기 유럽인과 미국인이 가졌던 숭고 개념, 그리고 특별히 미국인의 이 정말 서부 개척사에서 드러나는 프론티어 개념, 안 그렇겠습니까? 결국 이 낭만주의 모델이 나온 이유는 이 자연을 진짜 일종의 그 개발되지 않은 자원으로만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제 야생지도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좀 뭔가 영적 그 뭐 미적 어떤 상징적 그런 아름다움의 체험의 장소로서 좀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 일종의 숭고의 개념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프론티어 신화이죠. 뭐 이제는 정복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자원화 시켜 놔가지고. 그래서 미개척지의 야생지를 보려는 그러한
그 미국인들, 유럽인들의 그런 어떤 내적인 욕망이 결국에 이제 낭만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게 야생지에 대한 역사, 문화적인 개념화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야생지 329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야생지에 대한 통념은 실제로 세계에 대한 부정확한 모델일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야생지는 실제로는 거칠 공간이죠. 항상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공포가 편제되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북극의 툰드라, 사막, 열대우리. 이 소로가 그 산책하고 살았던 곳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척박하고. 예. 거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뭐 엄청난 인내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그리고 더욱이 이 마지막 단락의 낭만주의 모델은 다윈 이전의 사고를 조장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다윈 이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인간을 자연과 분리된 이원론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다윈 이전에는 인간은 그 신의 피조물로서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러한 신화에 빠져 있었다라고 본다면, 다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결국 이 모든 생명체들의 그 기원을 따져보면 정말 그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지금 그래서 이제 진화의 결과가 지금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좀 드리자면, 이 사실상 이 형이상학적 생물학이라고 할까요? 다윈주의의 대단히 기독교적인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을 흔들어 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윈 이전까지만 해도 그 원인은 결과보다 항상 탁월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누가 만들었다고 그럽니까? 신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보다 탁월한 존재였던 거예요. 원인이 결과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형이상학적 인과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뒤집어 버린 거죠, 다윈이. 원인은 결과보다 결코 탁월하지가 않아요. 왜? 계속 진화하고 진보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진보라고 하는 것하고 진화하고 같지는 않아요. 결국에 가서 그 어떤 사회 진화론하고 같을 수가 없는데, 결국 이제 그 자연 선택이죠. 그리고 이제 생존 투쟁에서 승리하고 자연 선택 이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진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진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 이 생태윤리학에서는 지금. 근데 이제 낭만주의 모델은 다윈 이전에 그런 사유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서 뭐 인간은 초월적 실제와 접촉할 수 있지만 자연은 저급한 물리적 실제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과 도덕적 위계, 이런 것들, 갈등 이런 걸 주장할 따름이다. 그리고 낭만주의 모델은 또한 그 정착민 유럽인들 도착 이전의 땅을 갖다 낭만주의적으로 미화하는데, 여기 아무도 안 살았나요? 아메리카 인디언이 살았지 않습니까? 왜 여기가 그 야생지입니까? 그게? 그들의 거주지인데. 이게 다분히 이런 게 이제 인종주의적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적 편견도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콜럼버스 동상을 무너뜨리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진짜 역사 다시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낭만주의 모델은 야생지를 정태적이고 불변하는 공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무래도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봤듯이 야생지 개념도 그러지만 야생지 자체도 항상 항상적인 게 아니고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연과 맞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32쪽으로 가보면 여기 생태학자 그 데니얼 보트킨이라는 사람의 부조화 속의 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디스터번스 에컬로지라고 해서 교란 생태학이에요. 사실은 그 변화와 진화가 정상이고,
그 항상성,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332쪽의 마지막 줄에도 변화는 생명권에서 본질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생지에 대한 개념, 이것이 그 얼마나 그 역사 문화적인 개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파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 333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인용문 말고 비판자들은 야생지에 대한 통념이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자민족 중심주의적인 관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에스노센트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이제 논문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게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백인 정착민과 식민주의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야생지에 거주했던 토착민들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죠. 예.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이들이 봤던 아니면 이들이 보고 싶었던 그러한 야생지를 봤던 것이죠. 사실상 토착민들과 그들의 문화를 불법 점유하고 파괴하는 이러한 정책들을 이들이 이제 조장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자민족 중심주의적 관점을 조장한다라고 하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335쪽에 밑에서 6번째 줄에 보면은 야생지의 개량된 이념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야생지 개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실제 야생하고도 현격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어떤 토착민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어떤 자민족 중심주의라고 하는 인종주의까지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다윈 이전에 그 이원론적인 도덕적 위계까지 얘기하고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보자. 좀 개선된 이념은 뭐냐? 그러면 한 가지 대안은 야생지에 대한 통념이 가진 인간 중심적 측면을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336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생명 다양성의 보호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 다양성, 생물 다양성도 살펴봤지만 생명, 본래적 가치, 인간하고는 무관한 독립적 가치가 있다라고, 가능하면 인간 그 중심주의를 좀 덜어내고 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안은 야생지가 인간에게 야생자연과 자연적이고 지속가능하고 공생적인 관계에서 살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네. 아무래도 결국 야생지에 대한 개량적 이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미 우리가 야생지 논의 자체를 생태 중심적 환경 철학에서 다루는 것처럼 전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을 보자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에 위계를 갖는, 우월과 열등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런 상호의존과 쌍방향,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태학에서 철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생태학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생태학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이제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모델들이 4가지가 나와요. 우선 처음에 나오는 것이 유기체 모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모델이 나오면서 이 생태계 모델에서 그 안에서 2가지 또 구분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능주의적 공동체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3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면, 뭔가 이 생태계의 조화와 평형, 균형, 이런 것들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 카오스 이론에 따른 카오스 모델이 또 나오죠.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뭐 교란 생태학이랄까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모델만 좀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잘 나눠서 뭐 모델들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생태학자 수만큼 생태학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것들, 우리가 그 생태학 모델의 대표적인 것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337쪽 생태학이 에콜로지인데, 이거 에콜로지가 100년이 약간 넘었다라고 하는데, 독일의 생물학자인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 1860년대에 처음 사용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리스어예요. 오이코스. 예. 제가 이제 저희 집 전화를 갖다 오이코스라고 써놓고서 제가 이제 거는데, 이게 여러분 이제 가게, 가정이래요. 이것이 이제 지금 로고스하고 합쳐져 가지고, 사실은 이게 오이코스 로고스 그래가지고 이게 에콜로지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이 에코라는 말이 사실은 오이코스라는 말인 거예요. 예. 이코노미 뭡니까, 여러분? 이코노미. 여기서도 지금 이코노미가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뭐 가정 경제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 그러면 경제학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집안 살림을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우리도 나라 살림이 왜 이럽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오이코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에콜로지는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생태학을 이끌었던 가장 초기 모델, 유기체 모델이다. 그럴듯하죠, 여러분. 예. 여러분, 유기체 그러니까 뭐예요? 올가닉 모델이니까 유기체, 뭐 성장하고 발전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리고 이제 이 유기체 모델이 338쪽으로 가면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 미국의 생태학자인 헨리 카울스하고 프레데릭 클레멘츠라고 하는 사람들이 둘이서 공교롭게 이제 같이 연구를 그렇게 한 거죠. 이러다가 이제 보면은 뭐 따로 연구하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서로 그런 같은 관심사를 갖고 연구를 했다 그러면 뭐 노벨상 같이 수상하고 공동 수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식물의 천위 과정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줄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극상군집이라고. 예. 저도 여러분 뭐 생물학에 대해서 제가 뭐 잘 몰라가지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예, 아주 그냥 그 극상군집, 예,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나중에 이루더라 이거죠. 천위 과정을 거치다가,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완전한 그 성장의 끝이 나오는 유기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델로 보는 거예요. 예, 이 생태학을. 그래서 유기체 모델에서 생태학자는 의사에 비유되고, 예, 의사가 보면은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 수치가 정상 수치다 이런 거 알듯이 결국에 이제 이 그 지역 그 생태계에서도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이게 은유적이고, 예, 비유적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340쪽으로 가면 유기체 모델에서 생태계는 자연적인 평형 상태, 즉 조화와 균형 상태로 나가기 때문에 야생지의 파괴를 막으려는데 열심히 환경론자들에게 이 모델은 큰 힘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겠습니까? 이 자연적인 평형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상 상태가 있으니까 자꾸 여기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러기보다는 보존주의 정책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이 유기체 모델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은 전체주의에서 형이상학적 전체주의가 있는데 그게 유기체 모델이에요. 예.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인 거죠. 예. 그리고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실제적이고요. 이게 어떤 그러한 그 극상군집이라든가 최상의 그 안정 상태, 그 자연적 평형 상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고 보존주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초기 모델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 게
사실상 그 유기체 모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상용사용이 굉장히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런 국산 군집도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특수한 지역에 한정된 그리고 일시적인 그러한 안정 상태일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이 유기체 모델에서는 이 무생물적인 요소 있잖아요. 우리가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과 그 다음에 비생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인데, 이 무생물에 대한 무생물적 환경에 대해서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1930년대에 아소 텐슬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텐슬리가 이제 생태계,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훨씬 그 적절한 모델이다. 그래서 유기체 모델은 이제 결국 밀려납니다. 341쪽의 그 인용문 다음에 보면 생태계 개념은 오늘날까지 중요한 과학적 개념으로 남아있다. 왜 그러냐면 유기체 모델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더 원시적이죠. 뭔가 좀 그 비과학적이고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리적 체계로서 이 생태계를 이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342쪽에 보면 장점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건 과학적 관찰이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개념에 부합하고, 그리고 무생물적 요소를 갖다가 그 구조와 기능을 이제 능동적 상호작용이니까, 그래서 생태계 개념은 무생물 요소의 물리화학적 과정과 생물 요소의 생물학적 과정의 통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42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여러분 첫째 줄에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있어요. 요것은 그냥 알아두면 아주 쉬워지는데, 그 구조는 뭐냐면 먹이사슬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우리가 먹이사슬 1차, 2차, 3차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먹이사슬의 네트워크가 있고, 먹이사슬이 있고, 그리고 기능은 이제 루프백, 그 피드백 루프라고 그래가지고, 피드백 루프라고 그러죠. 복잡한 관계인데, 이게 이제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네트워크다라고 해가지고 피드백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태학의 표준 모델이 이제 20세기에 됐는데, 이 전통 안에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344쪽으로 가면은 첫째 줄에 공동체 모델하고 에너지 모델이에요. 공동체 모델은 말 그대로 자연을 사회 또는 공동체로 본다. 그래서 이제 뭐 자연도 오이코스, 가정으로 보고,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끝에 보면은 자연의 경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공동체 모델입니다. 이게. 특히 여기에서는 그 마지막 단락에 엘턴의 공동체 모델은 기능주의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엘턴이라는 사람이 이 공동체 모델을 특히 엘턴의 기능주의적 공동체 모델 그래요. 뭐 여기 지금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조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먹이사슬 네트워크하고 피드백 루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그 생태계 모델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공동체 모델이든 에너지 모델이든. 자, 그런데 이 공동체 모델보다는 이제 에너지 모델이 좀 더 이게 과학적이고 물리학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 346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이 에너지 모델의 장점은 뭐냐면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을 무너뜨려요. 다 에너지니까. 이 세상에 사라지는 건 없다. 모든 건 흩어질 뿐이다. 진짜 2는 NC 제곱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뭐 경제나 가정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하지 않고 이 에너지로만 우리가 이 생태계를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장 초기 모델인 유기체 모델에서 그 다음에 생태계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공동체 모델하고 에너지 모델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347쪽의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에 보면 공동체와 에너지 둘 중에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규범적 결론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그 생태학적 연구는 대부분 공통의 가정을 갖는다. 이 공통 가정이 뭐냐 그러면 자연 생태계는 안정점, 평형점을 향해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여전히 뭡니까? 어떤 그 자연적인 평형 상태, 안정 상태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이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그 카오스 모델, 교란 생태학, 카오스 이론에 입각한. 그래서 자연 자체는 무질서하다, 역동적이다, 네. 항상 변한다. 이거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 모델 자체만 봐도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세 가지 모델하고 지금 카오스 모델하고 완전히 상반되죠. 예, 이 자연적 평형 상태냐? 아니다. 자연적 변화, 역동, 예, 무질서, 예, 이게 정상이다. 도대체 양쪽의 정상이 다 다르죠. 그래서 생태학자 수만큼 생태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생태학적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교란 생태학의 입장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뭐 우리가 살펴봤던 뭐 유기체 모델이든 뭐 생태계 모델이든 간에 여기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평형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소위 생태학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평형이냐 그러니까 평형이냐 아니면은 무질서냐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완전히 상반된 모델이고 거기서 따라 나오는 그 윤리적인 규범들도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예. 자, 우선 여기 349쪽에 보면 여기 여러분 뭐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가설이 있죠. 이 가이아 가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지구 파괴를 이렇게 비판하려는 의미에서 가이아 가설이라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지구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전혀 반대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살아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다 할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괴를 하고 오염을 시켜도 지구가 살아있다며. 예,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뭐 어디 아프면 우리가 스스로 고치듯이 지구도 그럴 거다. 막.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유기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또, 문제에 빠지는 거죠. 이 유기체 모델에 호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이아 가설을 얘기했는데, 예. 뭐 메타폰지 실제 그렇다는 건지 이게 뭐, 예. 자, 그 자연주의적 오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그러면 우선 350쪽에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유기체 모델 있잖아요. 예. 유기체 모델을 우리가 선택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351쪽에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가보죠. 예. 그러면 유기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뭐 공동체 모델이든 에너지 모델이든 다 공통적으로 가정하고 공통된 가정이 뭐냐 그러면 자연적 평형 상태, 안정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여기서부터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겠냐 그러면 간섭하지 말자. 보존 보호 정책이 나오겠죠. 예. 그래야 내버려둬야 안정이나 균형이 나오니까.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간섭을 하고 그래도 결국 안정을 찾을 거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가이아 가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상반된 어떤 윤리적 규범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태계를 뭐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더 좋은 위치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자연적 평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쪽으로 복원을 하거나 복구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사실상 이건 뭐 아주 모순적인 주장들이 결론으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카오스 이론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카오스는 뭐 이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하고 역동적이고, 예,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 주장이 도출이 될 수 있냐 그러면 야생지 보존이나 복구를 반대하는 거죠. 왜? 뭐 어차피 무질서한 거니까. 예. 뭐 보존 복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 그러면 그 352쪽의 첫째 줄에 보면 카오스 이론 운동자들은 모든 종은 생존을 위해서 싸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생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자연 법칙으로 전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이와 정반대로 자연의 복합성과 무질서는 자연에 대한 우리의 간섭이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걸 또 보여주기도 하는 신중론으로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도 복구도 하지 않아도 어차피 무질서한 거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 역동적이고 계속 변하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 균리죠. 그러니까 우리 잘 모른다. 예, 그러니까 우리 좀 신중하자.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생태 중심적 환경 철학에서 우리가 그 유기체 모델이든 아니면 카오스 모델이든 간에 여기 양쪽에서 우리가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조금 겸손한 의미에서 최대한으로 그 변화를 적게 주자 뭐라고 하는 정도. 예. 물론 이게 그 실제로 어떤 사안에 적용될 때는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양쪽의 이러한 그 어떤 생태학적 사실과 그로부터 따라 나오는 윤리적 규범들을 따져봤을 때 뭐 이런 점들이 좀 공통점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덕윤리로서의 신중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가급적이면 변화를 덜 주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352쪽의 마지막 단락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환경 문제에서 생태학이 매우 중요하죠. 생태 중심적 환경 철학에서는 핵심이 생태학이에요. 근데 생태학적 통찰만으로는 서로 충돌하는 환경 정책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가 충분하지가 않다. 왜? 상충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같이 따라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냥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는 정책도 나오지만 조작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체주의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전체주의는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형이상학적 전체주의하고 방법론적 또는 인식론적 전체주의, 윤리적 전체주의가 있어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데, 우선 여러분이 형이상학적 전체주의 있죠? 이거 유기체 모델입니다. 이게 그 형이상학적 전체주의가 얘기하는 거는 전체는 부분의 총합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형이상학적 전체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는 부분과 별개로 존재하는 동시에 부분과 마찬가지로 실제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 전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개체가 생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가 개체를 규정한다라고. 그런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방법론적 또는 인식론적 전체주의는 요거는 이제 공동체 모델이 이제 시사하고 있는 반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체라고 하는 것이 개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그러면은 그 생태계에 대한 그 충분한 이해. 그러한 어떤 개체들의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들 전체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만이 그 어떤 개체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방법론적, 인식론적 전체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 전체주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그 355쪽에 레오폴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텐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또 나오니까 뒤에 어떤 것은 그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그리고 그 반대는 그르다 이래요. 그래서 옳고 그름은 뭐냐?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결국 나중에 가면은 톰 리건이 얘기했던 이거 환경 파시즘 아니냐.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거 그냥 진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뱀을 쏘느니 사람을 쏘겠다라고 그래요. 인간을 쏘겠다라고 하거든요. 인간 사냥도 가능해질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전체 공동체, 지금 뭐 지구 이 생태계에 이득이 되지가 않는다면
뱀이 이득이 인간보다 된다면 인간은 사냥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그 레오폴드의 이런 그 윤리적 전체주의, 전체에 이루어야 그게 윤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시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372쪽, 382쪽 이런 데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이제 이 생태주의적 환경 철학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형이상학적 전체주의하고 방법론적 또는 인식론적 전체주의. 그래서 우리 유기체 모델하고 공동체 모델, 이걸 가지고서 한번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이제 그 개별 유기체보다는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그 생태 공동체를 강조하는 생태 중심 환경 철학의 의미와 또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